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들의 명단을 봤을 때 불과 70년 전만 해도 농업에 의존하던 분단된 반도의 남쪽 절반이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룰 거라고 누가 예상했을까요?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성공 스토리 뒤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성장 신화는 정말로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일까요? 조선업, 최첨단 제조업, 금융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줄줄이 탄생했죠.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 부채를 유지하면서도 북쪽의 호전적인 이웃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이 모든 성과를 달성한 것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업 활동의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남한의 발전이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더 풍부한 천연자원과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보다 훨씬 뒤처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보면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발생한 계엄령 선언과 뒤이은 탄핵 사태는 매우 안정적으로 보였던 경제에 충격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한 국가가 동시에 여러 근본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려다 나타난 가장 눈에 띄는 결과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번영이 북한과 다른 길을 선택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인위적인 예외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훌륭하게 운영된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된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세부 사항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1953년 한국전쟁 종료와 함께 시작됐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접근입니다. 우선 전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포로 교환을 허용하는 휴전협정이 체결됐을 뿐이며 오늘날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단순화된 역사 해석에서 더 확실한 문제점은 전쟁 종료 후 남한이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모범 사례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쿠데타로 모두 무너진 5개의 서로 다른 정부를 거쳤고 의심스러운 선거들과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군사 퍼레이드와 개인 숭배까지 완성했습니다. 이런 정부들 중 어느 하나라도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할 만큼 충분히 오래 권력을 유지했다면 남한이 북한보다 독재 색채가 덜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권위주의 정부들의 많은 경제 정책들도 5개년 계획과 중공업에 대한 집중을 포함해서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번 달 초의 계엄령이 실제로 완전히 실행됐다면 그것은 남한에게 전례 없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일상으로의 복귀였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남북한은 놀랍도록 비슷해 보였고 실제로는 북한이 천연자원이 더 풍부하고 중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들과 직접 연결되어 생산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 모든 격동 속에서도 결국 남한이 오늘날처럼 부유해지고 북한은 사실상 정체된 상태에 머물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가장 큰 이점은 남한이 자본 이전뿐만 아니라 군사 지원과 기술 노하우 측면에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도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순수한 선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냉전 기간 동안 남한이 공산주의 확산에 맞서는 편리한 전초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죠. 어떤 동기에서든 이런 지원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경제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은 2만 4천 명이 넘는 군인을 주둔시켜 남한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파병 규모로는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것 자체로도 간접적인 형태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이 남녀 군인들은 미국 국방부에서 급여를 받지만 적어도 한국 경제에 일부 돈을 쓸 것이고 이런 기지들을 운영하고 공급하기 위해 현지 계약업체에 지불됩니다. 남한이 문제 많은 북한에 비해 갖고 있던 또 다른 큰 장점은 결국 시민권을 회복하고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된 적절하고 공정한 선거를 바탕으로 자유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가 국제사회에 더 개방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경제의 개방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솔직히 말해서 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더 자주 비교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아마도 중국 이야기에 공산주의 상징이 있어서 자유시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에 대한
더 설득력 있는 사례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의 현대 경제혁명을 이끈 덩샤오핑은 공동 번영은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달성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놀랍지 않게도 정치적으로 잘 연결된 당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국가 최초 민영화 산업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재벌을 소유한 정치적으로 잘 연결된 산업 가문들이었습니다. 현대, 삼성, LG, 롯데, 그리고 금호 같은 기업들은 창립부터 민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특권을 받도록 직접 선택받았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한국 전쟁 이후 국내 산업 재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랐고, 정부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이런 회사들과 그 가문들은 엄청나게 부유해지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커졌으며, 이들 중 다수는 지난 세기 동안 왔다 갔다 했던 여러 정부들보다 경제에 대해 더 일관된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1980년대 후반에 세계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기 시작했을 때 이런 회사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한국을 산업 강국으로 만드는데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들도 엄청나게 부유해졌습니다. 한국의 자유화 시점도 기적 같았습니다. 이 회사들은 기술적 노하우를 쌓을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노동력은 여전히 상당히 저렴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특히 조선업, 전자, 자동차 같이 한국이 지배하게 된 기술 산업에서 세계의 공장이 되기까지는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마치 이들의 타이밍이 이미 충분히 운이 좋았던 것처럼 불과 몇 년 전에 플라자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주요 서방 국가들과 일본 사이에 일본 엔화의 가치가 미국 달러에 비해 상승하도록 허용하고 확대해서 다른 통화들도 상승하도록 허용하는 협정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수출품들이 글로벌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인위적으로 저렴한 통화가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여겨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같은 협정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경쟁 우위를 잃었을 때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미 훨씬 부유하고 제조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아시아 초강대국을 급습해서 약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일본의 저가 수출품은 한국의 저가 수출품에 밀려나고 있으며 다시 중국의 저가 수출품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이런 산업들을 단순히 가격이 아닌 세계 최고의 기술 전문성과 브랜드 이미지로 경쟁하는 고부가 가치 제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험난한 여정은 여전히 나라에 긴 문제 목록을 남겨놓았습니다. 한국의 거대 기업들은 산업적 야망을 추진하는 효과적인 도구였을 수 있지만 이제는 모든 국유 기업의 단점과 모든 비용을 들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모든 단점을 결합한 국가 승인 독점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들의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실제 경쟁자가 없어서 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원하는 가격을 매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한국이 주로 수출주도 경제라서 독점적 가격 책정이 경제 내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벌들은 또한 하나의 시장을 지배하기보다는 여러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대형 대기업인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은 기술 회사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금융, 보험, 군수 생산, 조선업에서도 운영되므로 규모는 크지만 여전히 이런 사업들에서 경쟁해야 하며 물론 글로벌 경쟁자들도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거대 기업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에 대한 독점력은 없지만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소규모 지역 기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중 하나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은 엄청납니다. 의사나 고급 변호사가 되는 것 외에도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현재 극도로 경쟁적인 사회에서 앞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는 나중에 논의해야 할 거대한 사회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 집중은 매우 즉각적인 경제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이런 기업 중 하나에서 취업하려고 노력한다면 많은 인재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력 외에도 이런 재벌들은 많은 자본을 흡수합니다. 이런 조직들은 이런 모든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매우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국가의 가장 큰 산업 중 하나는 조선소를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기업들은 규모가 너무 커서 대출을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금융 부문에서는 이들을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보다 더 기꺼이 돈을 빌려줍니다. 한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로 이런 대기업들에서 발생하는 GDP 대비 기업 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중국조차도 새로운 기술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문화가 더 크며, 이런 사업들 중 많은 수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경제가 그리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성그룹의 수익은 2022년에 국가 총 GDP의 22%를 넘었습니다. 이는 종종 삼성이 국가 전체 경제의 20%를 담당한다는 의미로 잘못 표현되는데, 이는 실제로 GDP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수익은 회사가 가져오는 총 금액일 뿐입니다. 국내 총 생산은 실제 부가가치를 고려하므로 이론적으로 삼성은 중국에서 수입한 많은 휴대폰을 판매해서 많은 수익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삼성은 실제로 GDP의 구성 요소인 거대한 수출 기업이며, 제조와 서비스를 통한 부가가치는 총 수익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전체 한국 경제의 20%라는 주장은 약간 과장되었지만, 그들과 소수의 다른 회사들이 한국 경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공정합니다. 이는 또한 글로벌 파트너들과도 나쁜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재벌들이 실패하기에는 너무 커서 정부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형 수입업체들은 한국과 중립적인 무역협정을 맺을 동기가 훨씬 적습니다. 수출이 많은 경제에서 이는 아시아 금융위기에 이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금융위기 당시 IMF는 정부가 이런 기업들과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실제로 제시했고, 정부는 600억 달러 구제금융의 일환으로 이런 조건들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금융구제금융으로는 사실상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느리고 실패하기에는 너무 큰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은 국내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기업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오늘날처럼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 요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이 운영하는 것과 같은 몇몇 핵심 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일자리, 수출, 사업의 견고한 기반을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국은 또한 지난 30년 동안 모든 것을 투자하기로 결정한 산업이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운이 좋았습니다. 기술, 특히 스마트폰, 글로벌 운송, 경제적인 자동차는 모두 엄청난 시장 성장을 보였지만 결국 공정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리고 게으르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이런 모든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배적이지는 않습니다. 한때는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이 나라에 돈을 투자하는 데 지쳐 있고, 마치 새로운 일본이 된 것처럼 중국은 새로운 한국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사람들이 생활비 상승을 보상하기 위해 적절한 임금을 받고 싶어하는 고소득 경제입니다. 이런 회사들의 규모와 무게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한국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들었고, 분명히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경제 중 하나이지만, 이런 회사들과 빠른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오래 지속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요 경쟁자들에 비해 한 가지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입니다. 산업이 서구, 특히 미국은 내부적으로 인식되는 적대국보다 강력한 동맹국과 사업을 하는데 훨씬 더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적은 조사를 받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동안 권력의 중심이었지만, 성장이 정체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파일을 놓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행히도 국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번 달 초에 본 정치적 불안정은 국가가 그 위대함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분열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전조일 뿐입니다.